도 빠른 속도입니다. 완벽한 타이는 부부 동반 저녁 식사 모임에서 참석자들이 휴대전화 통화와 메시지를 서로 공개하다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 상황을 긴장감 있게 그려낸 영화입니다. 지금까지 문화광장이었습니다. 준모의 응급처치.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저는 경복궁 경회로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햇볕이 아주 강하게 내리쬐겠는데요. 볕이 강한 만큼 쾌청한 하늘이 펼쳐졌으면 좋겠지만 하지만 하늘은 뿌옇게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대기 정체가 계속되면서 오늘 수도권과 충청, 호남과 경북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조용히 나쁨 수준 예상되고요. 오늘 낮 동안에는 영남과 제주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도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입자가 작아서 건강에 더 해로운 초미세먼지 농도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황사 마스크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무척 짙게 끼겠습니다. 한낮 기온이 크게 올라서 오늘도 서울이 18도, 부산 21도 등으로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또 강원 산간 지역과 제주 산간, 강릉시 평지를 중심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화재 사고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어제 이 시각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더 높습니다. 서울이 7.2도, 대전 4.3도고요. 남부지방의 현재 기온도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전주 5.8도, 제주는 10.9도의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18도, 강릉이 17도 등으로 어제보다 약간 높겠고요. 남부지방 역시 20도 안팎으로 포근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국회가 오늘부터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본격 심사합니다. 당정청은 원안대로 통과를, 야당은 면돈날 검증을 벼르고 있어 여야의 힘겨루기가 예상됩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이번 주 뉴욕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을 만난다고 밝혔습니다. 회담에 앞서 비핵화 때까지는 제재 완화가 없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이 오늘부터 이란산 원유 거래를 차단하는 2단계 제재에 돌입합니다. 미국이 발표할 8개 예외국 명단에 한국이 포함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경찰이 폭행 동영상 사건의 가해자인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을 이번 주 소환 조사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부터 양 회장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해 특별 근로감독에 나섭니다. 오늘은 대기 정체와 국외 유입으로 수도권과 충청, 호남 등지의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은 17도에서 21도로 포근하겠습니다. 국회가 오늘부터 예산 정국으로 들어갑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본격 심사가 시작되는데요. 여야의 입장이 상당히 첨예하게 갈리고 있어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일단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어제 회의를 갖고 이른바 가정행복 5대 예산이라는 걸 기치로 내걸었습니다. 아동수당과 고용장려금 확대, 기초연금 인상 등 민생 관련 예산을 중점적으로 밀겠다는 건데 야당에서는 이 소득주도 성장을 추구하느라고 세금만 너무 많이 쓰는 것 아니냐, 깐깐히 검증하고 삭감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예산안에 대한 당정청의 기대감은 남다릅니다. 지난 예산안과 달리 이번 예산안은 문재인 정부의 의중이 오롯이 담긴 안이라는 겁니다. 우리 정부가 편성한 예산이 성립되는 첫 번째 예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작년 예산은 기초적인 작업을 전임 정부에서 한 거기 때문에 당정청은 어제 회의를 통해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확대 등을 가정행복 5대 예산으로 규정하고 이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올해보다 22% 증액 배정된 관련 예산 집행으로 정부 정책 변화의 혜택을 국민들이 실제로 체험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또 공정거래법 등 경제개혁 법안과 민생 법안의 처리를 위해 별도의 여야 민생법안 TF를 만들어 쟁점 법안들의 협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시작되는 상임위별 예산 심사에서 야당은 깐깐한 검증을 미리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어제 당정청 회의 후 이번 예산안은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은 세금 중독 예산에 불과하다며 일방적인 대북 퍼주기 예산 등은 과감히 삭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른미래당도 정부 특활비 항목과 저성과 일자리 예산 등의 항목에서 12조 원을 삭감하겠다고 밝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의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됩니다. KBS 뉴스 최강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가동하기로 합의했던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가 오늘 청와대에서 열립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오늘 오전 11시 20분부터 청와대 본관에서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참여하는 간담회가 열리고 이후 오찬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예산안과 우리 경제에 대한 대통령의 향후 구상과 관련해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비핵화와 북미 2차 정상회담 등을 논의할 양측의 고위급 회담이 이번 주에 열립니다. 미국에서는 폼페이오 국무장관, 북한에서는 김영철 부위원장이 협상 주체로 나서고 장소는 뉴욕이 되겠습니다. 보도에 이재원 특파원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번 주 뉴욕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을 만날 거라고 밝혔습니다. CBS 인터뷰에선 이번 주말이라고 북미 고위급 회담 시기를 보다 구체화했습니다. 비핵화 논의를 계속해 나가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며 회담에 대한 기대감도 표시했습니다. 최근 북한이 핵, 경제, 병진 노선 복귀를 시사하며 제재 완화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폼페이오 장관은 레토릭을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도 입장을 매우 분명히 해왔다며 궁극적 목표 달성 때까지 경제 제재 완화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으로선 5개월여 만에 두 번째 미국 방문입니다. 이번 회담에선 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 조율, 북한의 비핵화 실행 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핵시설 사찰 문제도 의제가 될 거라고 폼페이오 장관은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고위급 회담을 계기로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최선희 외무성 부상 간 북미 실무대표 접촉이 이루어질지도 주목됩니다. 이번 회담이 미 중간선거 이후 열린다는 점에서 선거용이 아닌 본격 협상의 장이 될 거라는 기대감과 함께 선거 결과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이란에 대한 미국의 2단계 제재가 오늘부터 재개됩니다. 지난 여름에 나왔던 1단계 제재가 예고편이었다면 이번 제재는 본편이 되겠습니다. 양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시간 오늘 오후 2시 미국은 이란을 상대로 2단계 제재를 복원합니다. 경제와 금융 전반에 걸친 제재로 이란산 원유 거래를 차단하는 본격 제재입니다. 이란에 대한 1단계 제재는 지난 8월 7일 이뤄졌습니다. 이때는 이란의 제재 대상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에 대한 제재,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이었습니다. 그때 이미 예고됐던 대로 미국 현지 시간 5일을 기해 2단계 본 제재에 들어가는 겁니다. 제재 동참국들은 이란과의 원유 거래가 금지되고 이를 어길 경우 미국의 금융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고 미국과의 사업도 금지됩니다. 미국은 이란을 최대한 압박해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고 군사 개입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중단 등을 핵 합의에 포함시키겠다는 의도입니다. 하지만 이란 정부는 저항 의사를 거듭 밝혔습니다. چون ما تجربه لازم در موضوع تحریم رو داریم شک نکنید ایرانی‌ها می‌توانند در بدترین شرایط به میزان مورد نیاز خودشون نفت رو صادر کنند. 한편 오늘 미국 정부는 이번 제재의 예외 적용을 받는 8개 나라도 발표합니다. 유럽 주요국들이 이번 제재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 가운데 이란산 초경질유를 수입하는 우리나라가 예외국 명단에 포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양영은입니다. KBS 취재진이 미국의 경제 제재가 시작된 이란 현지를 둘러봤습니다. 반미 시위가 거세지는 만큼 시민들의 위기감도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김영덕 특파원이 소식 전해왔습니다. 이란 수도 테헤란 도심에 수많은 시위 참가자들의 반미 구호가 이어졌습니다. 이들은 미국의 일방적인 제재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برای ما عادیه به نفع ماست. وقتی آمریکا ما رو تحریم میکنه ما بهتر میتونیم رو پای خودمون وایسیم. 미국의 이번 제재는 이란 경제의 생명줄이라고 할 수 있는 석유 수출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성토하는 목소리만큼 위기감도 큽니다. 요즘 테헤란 시내 환전소들은 이란 화폐 가치가 연일 폭락하며 대부분 문을 닫았습니다. 이란 리얼화는 달러 대비 1년 전에 4분의 1까지 크게 떨어져 거래되고 있습니다.
화폐 가치 폭락은 당장 물가 폭등으로 이어졌습니다. نه 3-4 برابر بیشتر هم هستش چون خیلی قیمت رفته بالا از پارسال تا امسال 100% قیمت رو تغییر کرده. 외국산 제품의 수입까지 철저히 통제되며 서민들은 기본적인 의식주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این در حدی مثلا یه خانواده متوسط رو به پایین مطمئنا نمیتونن همه اینا رو در روز بخرن، مخصوصا کسایی که تو مترو دارن کار میکنن خیلی شرایطشون 미국의 2단계 경제 제재가 시행되면서 앞으로 이란 서민들의 고통이 더 커질 게 분명해 보입니다. 이란 테헤란에서 KBS 뉴스 김영덕입니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에게 폭행당했던 피해 당사자를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피해자는 특히 몰래 찍은 폭행 영상에 분노해 증언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양 회장에게 폭행당한 피해자들이 또 있다는 제보를 받고 확인을 계속하는 한편 양 회장은 이번 주에 소환해 조사합니다. 김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3년 만에 양진호 회장의 폭행 피해 사실을 증언한 강모 씨. 강 씨는 양 회장 측이 폭행 영상을 찍고 이를 보관한 것에 특히 분노했다고 말합니다. 나한테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이제 이렇게 됐다. 무슨 이제 본보기처럼 이것도 다 거기서 그런 용어로 다 썼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확 밀려오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폭행 이후 지금까지 어떠한 사과도 듣지 못했습니다. 저도 이제 페이스북으로 본 것도 아니고 어떤 뭐 기자님들 통해서 이제 받았는데 사과문을 거기 다예요. 더는 침묵하지 않겠다고 강조합니다. 일단 저 소신껏 이야기를 드렸고 이제 앞으로 또 추가 보강 조사라든지 또 이제 뭐 재판까지 가게 되면 제가 성실히 임할 거고 적극적으로 이제 제가 계속 조사에 임할 겁니다. 피해자 강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경찰은 또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제보에 따라 이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 회장이 운영하는 웹하드 업체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 웹하드 업체와 불법 영상물을 많이 올리는 이른바 헤비 업로더들 사이의 유착 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불법 영상물을 차단해주는 필터링 업체도 운영해 필터링을 고의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주쯤 양 회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인데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 등 강제 수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오늘부터 2주일 동안 이들 사업장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에 들어갑니다. 특별감독 대상은 양 회장이 실제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미래기술과 이지원 인터넷 서비스 등 모두 5개 회사입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한국 영화계의 큰별 배우 신성일 씨가 폐암 투병 끝에 향년 81세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고인의 장례식은 내일 영화인장으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보도에 서병립 기자입니다. 한국 영화계의 큰별 배우 신성일 씨가 향년 81세로 별세했습니다. 지난해 폐암 3기 판정을 받고 암투병한 지 1년여 만입니다. 올해 마지막 좋은 영화를 하나 만들어서 부산국제영화제에 가져오겠다고까지 인터뷰한 지가 불과 며칠 전인데 고인의 데뷔작은 신상욱 감독의 영화 로맨스 빠빠. 새로운 이름 그대로 벼락 같은 스타 탄생이었습니다. 신상욱 감독이 붙여준 이름이 뉴스타 넘버1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신성일 이렇게 이름이 탄생이 됐습니다. 오랜만에 같이 누워보는군. 이후 수많은 영화를 히트시키며 한국 영화 최고의 스타 자리에 올랐습니다. 특히 당대 최고 여배우 엄앵란 씨와 세기의 결혼식을 올리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밑에 사람한테 이제 식장까지 못 들어온 데 대해서 미안하다고. 하지만 인생은 파란만장했습니다. 2번이나 고배를 마신 끝에 16대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광고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2년간 옥고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또 자신의 외도 사실을 담은 자서전을 출간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폐암 판정 뒤에도 각종 영화제에 참석하고 후황양성에 앞장서는 등 영화에 대한 열정만큼은 한결같았습니다. 까무러쳐서 넘어가는 순간에도 그냥 영화는 이렇게 찍고 참 넘어가는 남편을 붙잡고 울었어. 어떻게 이렇게 죽어가면서도 영화 얘기를 하느냐. 고인의 장례식은 내일 영화인장으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남북 간의 민간 교류에도 다시 물꼬가 트일 조짐입니다. 민화협 회원들이 10년 만에 금강산에서 공동 행사를 열었습니다. 윤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늦가을 금강산이 남북 민간단체 인사들로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2008년 6월 이후 금강산에서 처음 치러진 남북 민간단체 공동행사.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남북은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 정신을 되새기며 민간 영역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남북 민화협 연대 모임은 남북 교류 협력의 새로운 길을 내는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북남 관계 개선에 활력을 불어넣고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 공동선언 비행에 떨쳐나선 우리에게 의의 있는 계기로 되리라고 확신하면서 남북 민화협은 내년 3.1절을 계기로 공동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각계각층의 대화 협력을 활성화하자는 내용의 공동 결의문도 채택했습니다. 금강산에서 이처럼 대규모 민간 행사가 열린 건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2008년 이후 10년 만입니다. 오랜만에 이루어진 남북 민간단체 행사에 화답하듯 금강산도 아름다운 가을 자태를 한껏 드러냈습니다. 군데군데 뒤늦은 단풍이 화려한 색채를 뽐내고 임금이 사흘을 머물고 갔다는 이름에서 유래한 호수 3.1포도 남측 인사들에게 수려한 가을 풍광을 다시 선보였습니다. 비록 1박 2일의 짧은 일정이지만 10년 만에 재회한 남북 민간단체의 만남이 민간 교류에 물꼬를 트는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금강산에서 KBS 뉴스 윤진입니다. 남북이 오늘부터 한강과 임진강 하구의 공동 이용을 위한 수로 조사를 시작합니다. 이 공동 이용 수역은 김포반도 동북쪽 끝점에서 교동도 서남쪽 끝점까지 길이 70km, 면적 280제곱킬로미터의 수역입니다. 공동조사단은 군과 해운당국 관계자 그리고 민간 전문가 등으로 남북이 각각 10명씩 구성하게 됩니다. 한미해병대 연합훈련 K-맵이 한동안의 공백을 깨고 오늘부터 재개됩니다. 연례적인 훈련이라고 우리 군은 설명했는데요. 이 소식은 정세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북, 북미 간 대화 국면을 지원하기 위해 그동안 연기됐던 한미해병대 간 연합훈련 K-맵이 재개됩니다. 해병대는 오늘부터 2주 동안 경북 포항 일대에서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는 미 3해병 기동군 병력이 참가하는 가운데 대대급 협동훈련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에 참가하는 병력은 500명가량입니다. 해병대는 이번 훈련이 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연례적인 전술훈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병대는 이번 대대급 훈련이 끝나면 그동안 정례적으로 시행해왔던 동계훈련과 각 병과별 훈련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한미해병대 연합훈련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올해 5월부터 반년 동안 중단돼 왔습니다. 연합훈련은 당초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올해 모두 19차례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이 가운데 8차례가 취소되면서 11회만 시행됐습니다. 양측은 오늘 훈련을 시작으로 앞으로 1년 동안 모두 24차례의 연합훈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미 국방당국은 내년 봄에 실시될 예정인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 등의 시행 여부도 이달 안에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정세배입니다. 시험 문제 유출 의혹이 불거진 숙명여고 학부모들이 경찰서로 찾아가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학교 측의 대응과 경찰의 수사가 모두 미온적이라고 항의한 겁니다. 오현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숙명여고 내신들이 전원구속 수사하라. 숙명여고 학부모 20여 명이 경찰서 앞에 모였습니다. 그동안 집회를 하던 학교를 벗어나 처음으로 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학부모들은 경찰이 전직 교무부장의 구속영장을 수사 2달 만에 신청했다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또 전직 교장, 교감 등 입건된 6명을 모두 구속수사하라고 촉구하면서 시민 서명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한 명의 개인의 일탈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사건을 처리하는 학교의 모습과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 당사자들인 교무부장과 쌍둥이만을 옹호하고 있는 그 학교의 모습에 가장 분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교무부장이 답안을 유출한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2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앞두고
전 교무부장이 혼자 교무실에서 야근을 한 겁니다. 야근을 한 날은 숙명여고가 중간고사 답안을 교무실 금고에 보관하기 시작한 날로 알려졌습니다. 전 교무부장이 유출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한 지난 8월 이후 자택의 컴퓨터를 교체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전 교무부장이 야근을 하면서 교무실 금고에 접근했을 가능성과 증거인멸을 위해 컴퓨터를 교체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 교무부장은 교무실 금고 비밀번호는 알지 못하고 컴퓨터 교체는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 교무부장 구속 여부는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를 거쳐 이번 주 안에 결정됩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나요? 월요일인 오늘 제가 나온 이곳은 경복궁 경회로 앞입니다. 이거 많이 쌀쌀합니다. 하지만 볕이 강한 만큼 오늘도 기온이 쑥쑥 올라서 한낮에 포근한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볕은 강하겠지만 하늘은 아주 뿌옇게 보이겠습니다. 대기 정체가 계속되고 있고 서쪽에서 미세먼지까지 날아오면서 오늘 수도권과 충청, 호남과 경북의 미세먼지 농도는 종일 나쁨 수준 예상됩니다. 또 영남과 제주를 중심으로도 오늘 낮 한때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건강에 더 해로운 입자가 작은 초미세먼지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황사 마스크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침까지 안개가 곳곳에 짙게 끼겠고요. 하늘에 구름은 거의 지나지 않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18도, 부산 21도 등으로 20도 안팎으로 크게 오르겠습니다. 또 현재 강릉시 평지와 강원 산간, 제주 산간을 중심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화재 사고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지방의 현재 기온 어제의 시각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습니다. 서울이 7도, 춘천 2.2도 보이고 있고요. 남부지방의 현재 기온도 어제의 시각과 비슷하거나 살짝 더 높습니다. 대구 3.3도, 광주 6.3도로 쌀쌀합니다. 하지만 낮 기온은 크게 오르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 18도, 그리고 강릉 17도 예상되고 남부지방은 대부분 20도 안팎의 기온 보이겠습니다. 오늘 광주와 대구의 한낮 기온 20도까지 껑충 뛰어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1, 2m로 잔잔하게 일겠고요. 이번 주 내내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목요일은 전국 곳곳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KT가 한 중소기업 수수료를 부당하게 깎고 심지어 KT 계열사에 이 회사 기술을 알려주라고 압박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 업체 대표는 얼마나 억울했는지 마치 스스로 목을 졸라서 죽으라는 거냐며 따지기도 했다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황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계좌이체를 하면 그 내역을 문자 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개발한 중소기업입니다. 2009년 KT와 공동사업을 하기로 한 이 업체는 서비스의 시스템 개발과 관리를, KT는 장비 지원과 영업을 맡았습니다. 이 업체와 KT가 한 계약서를 보면 시스템이 본격 운영되는 2011년부터 매출에 따라 수수료를 받기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결제 내역 문자 서비스가 인기를 끌면서 매출이 급증하자 계약 1년 뒤부터 KT가 수수료율을 깎자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1년 첫 계약 당시 매출의 3.7%였던 수수료율이 재계약 때마다 낮아졌고 올해 재계약을 앞두고는 1.5%까지 내릴 것을 요구했다고 업체 측은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계약 갱신 조건으로 KT 계열사인 KTH가 비슷한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서 기술 자료도 받아갔다고 밝혔습니다. 업체 측은 결국 KT의 재계약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의 혐의로 공정위에 제소했습니다. 저희 기술인데 다른 애한테 줄 수 있다는 걸 무기로 저희 수수료를 깎고 압박을 하는 거죠. 저희 걸 베껴서 만들고 있는 KTH를 데려다가 기술 지원을 해주려고 하니까 이거 내 목 졸라서 나발로 직접 죽으라는 거냐고. 이 같은 주장에 대해 KT는 업체의 개발 투자비를 고려해 매출에 비례한 수수료를 제공했고 계약이 끝난 지금도 수수료율을 놓고 협상은 계속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계열사가 추진한 사업은 같은 문자 메시지 서비스가 아닌데다 기술 개발 지원을 요청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4년 연속 동반 성장지수 최우수 등급을 받은 KT는 공동사업자인 중소기업과의 거래에서 부당행위가 있었는지 공정위의 조사를 받는 처지가 됐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결정체로 불리는 로봇 기술이 지뢰 제거하는 데도 디스크 수술하는 데도 시범 투입되고 있습니다.
놀라울 정도의 정교함 덕분에 가능해졌는데 이재희 기자가 이 기술을 소개합니다. 불꽃과 쇳조각이 튀는 로봇 격투장. 조종은 링 밖에서 이루어집니다. 사람처럼 정교한 움직임이 가능한 영화 속 로봇.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굴착기로 지뢰 제거 작업을 시연 중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있어야 할 운전석이 비어 있습니다. 운전자는 수백 미터 떨어진 안전한 곳에서 모니터를 보며 굴착기를 조종합니다. 굴착기 삼날이 조금이라도 빗나가면 지뢰가 폭발하는 위험한 작업. 세밀한 조종이 가능해진 건 최신 5G 통신 기술 덕분입니다. 기존에 원격 제어하는데 1에서 2초 정도 그 시간 지연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개발한 기술로 0.2초 이하로 시간 지연을 단축했습니다. 엑스레이 장비로 척추 안을 들여다보며 진행되는 디스크 수술. 환자에겐 흉터가 남지 않는 수술이지만 연간 수백 번씩 수술해야 하는 의사들에겐 방사선 피폭이 문제였습니다. 최근 국내 최초로 개발된 원격 디스크 수술 로봇입니다. 지름 3mm의 가는 뱀처럼 생긴 로봇이 척추 안으로 들어가 수술을 합니다. 의사는 방사선 피폭 걱정 없이 로봇에 달린 내시경을 보며 원격 조작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 기술까지 도입되면 수술 안정성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실력이 좋은 의사가 조종하는 수술 로봇의 동작을 학습하여 이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의사가 수술을 할 때 수술 동작을 보완해 주어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결정판인 로봇 기술, 최신 통신 기술과 결합하면 방사성 물질 폐기 등 다양한 분야로 활용 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이 채팅을 하면서 나체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달라고 하고 그게 확보되면 나중에 협박을 하는 범죄, 이른바 몸캠 피싱이라고 하는데요. 이 파렴치한 범죄가 이제 초등학생들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김채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SNS에서 한 남성과 알게 된 18살 여고생. 채팅 중 단순 호기심에 본인의 나체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이후 다정했던 상대의 태도는 돌변했습니다. 자신과 사귀어주지 않으면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겁니다. 올해 여성가족부가 발굴에 지원한 이 같은 몸캠 피싱 청소년 피해자는 모두 10명. 이 가운데에는 초등학생도 있었습니다. 2명을 제외하면 모두 여성이었습니다. 대부분 SNS나 채팅 앱에서 가해자를 만났는데 채팅 중 사진 전송을 요구받거나 단순 호기심에 본인의 나체 사진 등을 찍어 상대에게 보냈다고 답했습니다. 한 가해자는 SNS로 알게 된 여중생과 성관계 사진을 찍은 뒤 피해 학생의 부모에게 접근해 사진 유포를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청소년에게 몸캠을 요구해 전송받은 사람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실제 유포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포 가해자의 절반 이상은 벌금형에 그치고 있어 성폭력 처벌법을 개정해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몸캠 피싱 피해를 당하면 가해자의 불법적인 요구에 응하지 말고 가해자와의 대화 내용을 저장해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또 채팅이 오고 간 메신저를 탈퇴하고 앱을 지운 뒤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저장된 자신의 나체 사진, 영상도 모두 삭제해야 합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해외에서 위조된 신용카드들이 한국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범죄에 사용됐습니다. 외국인들이 갖고 들어와서는 국내 곳곳에서 돈을 뽑았습니다. 보도에 박찬 기자입니다. 지난달 루마니아 여성 한 명이 입국했습니다. 이 여성은 서울의 한 호텔로 가 먼저 들어와 있던 같은 국적의 남성을 만납니다. 이 두 명은 사람들이 붐비는 서울 강남과 명동 일대 현금 인출기에서 수시로 돈을 뽑았습니다. 현금 인출에 사용된 건 위조된 외국인 신용카드였습니다. 이들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30만 원 이내 소액만 인출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 다녔습니다. 카드 복제는 간단했습니다. 해외에서 수집한 신용 정보를 컴퓨터에 입력하고 컴퓨터에 연결한 복제기에 카드를 긁으면 끝이었습니다. 카드 뒷면 마그네틱선에 수집된 신용 정보가 입력되는 방식입니다. 심지어 커피 전문점이나 의류 브랜드의 멤버십 카드도 신용카드로 쉽게 위조했습니다. 카드 위변조를 막기 위해 국내에선 3년 전부터 아이스칩이 내장된 카드만 현금 인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해외 신용카드는 예외라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이들이 위조한 신용카드는 370여 장,
지난 한 달간 3,600만 원 이상 인출을 시도해 670만 원을 꺼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리나라 카드는 아이칩으로만 이제 현금이나 거래가 하게 돼 있는데 외국인 카드가 아이칩이라든가 인식이 좀 안 될 에러가 나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걸 대비해서 경찰은 이들을 여신 전문 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루마니아 인터폴과 공조해 신용정보를 보내온 현지 조직도 수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SK가 먼저 웃었습니다. 홈런 2방이 아주 컸습니다. 김도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플레이오프 끝내기 홈런의 주인공 한동민은 린드블럼을 상대로 1회 2점 홈런을 쳐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SK는 2회와 5회 최주환에게 잇따라 적시타를 얻어맞고 역전당했습니다. 하지만 6회 가을 야구의 사나이 박정권의 제역전 2점 홈런이 잠실벌을 수놓았습니다. 경기 후반 분위기는 급격히 SK 쪽으로 기울었고 두산에 7대3으로 이겼습니다. 중요한 1차전을 잡았고요.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좀 냉정해졌던 것 같아요. 좀 차분해졌고. 두산은 7회 무사 만루 기회를 병살타로 놓치는 등 잔루를 무려 11개나 남겼습니다. 한 달 가까이 쉰 탓에 경기 감각이 돌아오지 않는 듯했습니다. 지금 경기가 시작한 1회 제가 갖고 있는 이 온도계로 기온을 재보면 20도 가까이 올라가 있는데요. 7회 이후엔 기온차가 10도 이상 벌어졌습니다. 올 시즌 낮 경기 승률이 7할 3푼인 두산이었지만 사실상 야간 경기나 다름없었습니다. 선수들이 좀 긴장을 안 할 거라고 봤는데 조금 좀 부담스럽게 너무 잘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SK가 우승 확률 73%의 1차전을 잡은 가운데 2차전은 후렌코프와 문승원의 선발 대결로 벌어집니다. KBS 뉴스 김도환입니다. 남미 브라질에선 총기 소유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 진행 중입니다. 새 대통령 당선인이 증가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선 시민들도 총기를 소유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이 논란에 불을 붙였는데요. 찬반 논쟁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지금 상황을 상팔로 이재환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출근길 운전자에게 다가가 총으로 위협해 금품을 터는 오토바이 총기 강도. 슈퍼마켓이나 길에서까지 총을 들고 위협합니다. 2016년 브라질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의 71%는 총기 범죄였습니다. 차량을 방탄차로 개조하는 비용이 한 대당 2천만 원가량 들지만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보소나루 브라질 새 대통령 당선인은 총기 범죄와 치안 비용을 줄이기 위해선 시민들이 총을 소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Que não entraria maluco para aquela porta e faria uma maldade aqui dentro. A arma de fogo, mais que garantir a vida de uma pessoa, garante a liberdade de um povo. 현재는 총을 가지려면 정신상태 검사와 직업 증명 등 자격 요건이 까다로워 사실상 시민이 소유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를 대폭 완화한다는 얘기입니다. 총기 소지 연령도 현행 25살 이상에서 21살로 낮추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E não como na Venezuela, que tem o maior índice de assassinatos do mundo porque as armas são proibidas. Essa é a minha opinião. Você pisa no meu pé, eu vou na minha casa pegar a arma e te dou um tiro. Porque hoje em dia tá assim, você mal, a pessoa já não sabe mais pedir licença, desculpa. 브라질에선 2005년 국민투표를 거쳐 60% 이상이 총기 소유를 찬성했지만 의회에서 부결된 역사가 있습니다. 상파울루에서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 네, 영국의 한 모험가가 해안가를 따라 수영을 하며 영국 본토를 한 바퀴 도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올해 33살 영국의 모험가 로스 에즐리시인데요. 에즐리시는 지난 6월 1일 영국 남동부 켄트주 항구 도시 마게이트에서 입수해 무태는 한 번도 올라오지 않고 5개월 동안 영국 본토 해안가 2,800여 킬로미터를 헤엄쳐 지난 4일 출발했던 지점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루 평균 12시간씩 헤엄을 쳤고 강한 조류와 해파리와 싸워야 했지만 끝내 성공했습니다. 에즐리시는 자동차를 끌며 마라톤을 완주한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령인 남태평양 뉴칼레도니아의 독립 시도가 무산됐습니다. 뉴칼레도니아는 250여 년 전 병합된 프랑스의 몇 남지 않은 식민지인데요. 17만 5천여 명의 유권자에게 프랑스로부터 독립할 것인지를 투표로 물었는데
아직 최종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현지 방송은 유권자 57%가 독립 반대에 투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칼레도니아는 천혜의 자연 환경으로 세계적인 관광지인데다 전 세계 니켈 매장량의 4분의 1이 묻혀 있어 프랑스 입장에선 매우 중요한 정치적, 경제적 자산입니다. 주민들은 프랑스 정부와의 합의에 따라 오는 2022년까지 2번의 독립투표를 더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유명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 작품을 애독하는 시청자분들께 반가운 소식입니다. 무라카미 하루키 작가가 자신의 원고와 소장 도서, 세계 50여 개국에 번역된 자신의 작품, 그리고 2만여 점의 수집 자료를 모교인 와세다 대학에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와세다 대학은 기증받은 자료를 활용해 글로벌 연구센터와 가칭 무라카미 도서관을 설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하루키 작가는 기증한 자료로 내 작품을 연구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국제적 문화 교류의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지금 세계는 이었습니다. 중국 단둥에서 우리 교민들과 조선족 동포들이 함께 김장을 담그는 축제가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최근 한국에서 조선족에 대한 냉대와 편견이 확산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습니다. 김명주 특파원입니다. 중국 단둥의 한 조선족 중학교. 학교 식당 한켠에서 김장을 담그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소금에 잘 절인 배추에 양념을 한가득 버무려냅니다. 현지 교민들이 마련한 전통 김장 축제입니다. 공공기관에서도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셔서 우리가 이런 행사를 통해서 이렇게 활발하게 이 교민들하고 이 긴밀히 지낼 수 있는. 이번 행사에는 단둥에 거주하는 조선족 동포들도 처음으로 참가했습니다. 교민들과 한데 어우러져 수천 포기의 김장을 함께 담그며 정을 나눴습니다. 네, 지금은 지금 옛날처럼 더 많이 먹지도 않으니까 조금씩 그저 해서 먹고 이렇게 다 와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기쁘고 좋아요. 한국에 체류하는 조선족은 이미 6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에서 친지들이 겪는 차별과 냉대가 아쉬울 뿐입니다. 중국 현지산 전족들 모습을 와서 고스란히 보면 또 좋지 않겠나, 좀 바뀌어지지 않겠나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국적은 달라도 한민족이 함께 김장을 담그는 훈훈한 모습은 조선족 혐오가 심각한 한국 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단둥에서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 구속 이후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검찰은 구속 기간이 끝나는 다음 주 중 임 전 차장을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홍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수사팀은 최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 기간을 이달 15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원래 구속 기간은 열흘이지만 형사소송법에 따라 한 차례 연장하면 최대 20일 동안 조사할 수 있습니다. 임 전 차장은 지난달 27일 구속 수감된 이후 사실상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법리보다 정치적 고려가 우선된 부당한 구속이라며 앞으로 윗선 수사를 위한 조사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진술을 토대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차한성, 박병대,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 처장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계획이었습니다. 임 전 차장이 문제의 문건을 작성한 심의관들과 사법부 수뇌부 사이에서 중간 책임자 역할을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임 전 차장의 진술 거부에도 검찰은 윗선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동안 전현직 판사 80여 명을 조사하면서 진술을 확보했고 법원행정처 내부 문건 등 물증도 상당수 확인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다음 주 중에 임 전 차장을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 전 차장이 재판에 넘겨지면 사법농단 의혹 수사로 법정에서는 첫 번째 피고인이 됩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사고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여전히 많은데 사고가 나면 머리를 다칠 위험이 8배 넘게 커집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신호가 바뀌어 승용차가 출발하는 순간 갑자기 튀어나온 자전거에 그대로 부딪히고 맙니다. 도로를 거꾸로 달리던 자전거가 승용차를 들이받기도 합니다. 교통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자전거 운전자들. 하지만 차 때문에 위협을 느끼는 일도 많습니다.
일반 도로를 더 많이 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 좀 차량이라던가 위험을 맞닥뜨리는 경우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어느 쪽의 과실이든 자전거를 타다 사고가 났을 때 다치는 부위입니다. 사고가 나면 바닥으로 고꾸라지는 자전거 사고의 특성상 사망자들이 다친 부위의 3분의 2가 머리였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9월 말부터 자전거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됐지만 아직 처벌 규정이 없어 지키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출근길 아침 30분 동안 지켜보니 안전모를 쓴 자전거 이용자는 10명 중에 1명꼴. 안전모도 없이 차를 아슬아슬 피하거나 차로 한가운데로 지나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안전모를 쓰지 않고 있다 만일 사고를 당하면 안전모를 썼을 때보다 머리에 가해지는 충격이 성인의 경우 8배, 어린이의 경우 12배가 넘습니다. 자전거 같은 경우는 실제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9m 이하 도로 또는 도시부에서 사고가 많기 때문에 단거리라고 할지라도 헬멧 착용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명장치 없는 야간 주행이나 음주운전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달릴 땐 차와 똑같이 우측으로 통행해야 합니다. KBS 뉴스 김수현입니다. 자전거 헬멧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대전시가 공공자전거 대여소에 헬멧 200개를 비치했는데 한 달 만에 90% 가까이가 없어졌습니다. 고민 끝에 200개를 다시 채워놨지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박병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공자전거 타슈를 운영하는 대전시는 이용률이 높은 지역 40곳에 헬멧 200개를 비치했습니다. 한 달여 뒤 공공자전거 헬멧 6개를 놔두었던 같은 타슈 대여소를 점검해봤습니다. 남은 건 딱 1개뿐. 5개의 헬멧을 비치한 다른 대여소는 아예 1개도 남지 않았습니다. 한 달 전쯤에 헬멧 바구니에 놓여져 있는 거 봤어요. 네. 얼마 만에 사라졌어요? 개수가 조금씩 사라지면서 지금은 거의 못 봤던 것 같은데. 네. 지난 9월 말 대전시가 공공자전거 타슈에 비치한 헬멧 200개 중 남아있는 것은 30여 개, 한 달 새 90% 가까이 사라졌습니다. 공공 헬멧이 예상보다 빨리 사라지면서 대전시도 고민입니다. 분실을 막자고 자전거와 헬멧을 철사로 연결하자니 사고 시 안전을 위협할 수 있고 개당 15,000원인 헬멧에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하자니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헬멧 200개를 다시 비치하고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예상보다 좀 빨리 없어지는 게 저희들이 고민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한 번에 뭐 많이 비치는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사실 달마다 조금씩 비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헬멧이 단순히 15,000원짜리 개인 헬멧이 될지 아니면 공공의 안전을 지키는 더 큰 가치를 할지는 전적으로 이용자들의 양심에 달렸습니다. KBS 뉴스 박병준입니다. 신협과 농협, 수협 등이 이번 달부터 형편이 어려운 대출자들의 채무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원금 상환 시기를 늦추거나 이자보다 원금을 먼저 갚을 수 있게 됩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협과 농협, 수협 등 상호 금융기관들이 연체가 우려되는 대출자들에게 원금 상환을 유예해주거나 상환 방식을 변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취약차주 지원 방안을 이번 달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안에 따르면 상호 금융기관들은 실직이나 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대출자에 대해 원금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해줍니다. 이미 연체가 된 대출자는 변제 방식을 바꿀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출에 대한 이자를 갚고 원금을 상환하도록 한 기존의 순서를 원금을 먼저 갚고 이자를 상환하는 순으로 변제가 가능한 겁니다. 이자를 오랫동안 납부하지 못한 차주는 대출 원금을 먼저 상환하는 게 연체 이자 부담을 낮추는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 주택담보대출이 연체되면 담보 물건에 대한 경매를 실행하기 전에 반드시 차주와 한 차례 이상 상담을 진행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연체 우려자 선정 기준은 조합 내부 저신용자이거나 최근 6개월 이내 누적 연체 일수가 20일이 넘는 차주 등 개별 조합별로 다릅니다. 상호금융기관들은 선정된 연체 우려자들에게 만기일이나 거치기간 종료일 2개월 전에 원금 상환 유예나 상환 방식을 바꾸는 방법 등을 안내합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뿐만 아니라 개인 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이 같은 지원안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선미입니다.
이 시각 현재 출근길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경찰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11월의 첫 월요일 출근길입니다. 활기찬 하루 되시기 바라며 오늘 아침도 준법운전, 안전운전 기대해봅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행주대교 이전부터 한강대교 지날 때까지와 반대 일산 방향 잠실대교 이전부터 동호대교 이후까지 정체며 북부간선도로 도심안 쪽 원릉교 이전부터 종암분기점 부근까지 더딘 운행되고 있습니다. 동작대로 도심 안쪽 남태령 고개 부근 밀렸다 풀렸다를 반복하고 있는 가운데 사당역 사거리에서 이수역 사거리 사이는 제법 차량들이 빠르게 들면서 지체와 정체입니다. 원주로 도심 안쪽 내곡나들목과 매봉터널 사거리 등에서 밀리고 있으며 율곡로 안국역 사거리 등에서 간간히 서행 차량들 있지만 아직은 큰 어려움 없는 편입니다. 교통통제 및 혼잡 예상 정보입니다. 서부간선도로 목동교 램프 포장 정비 작업으로 안양 방향 진입 램프가 오늘 밤 10시부터 내일 새벽 5시까지 전면 통제됩니다. 올림픽대로에는 노면 표시 작업으로 반포대교에서 한남대교 사이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2개 차로가 통제됩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강원랜드와 서울교통공사 등에서 촉발된 채용비리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고용세습 문제를 포함한 채용비리 의혹이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정부가 이번 주부터 전수조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가 의뢰됐고 야당은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조사 과정과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에 이어 한국가스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10곳이 넘는 공공기관에서도 신인적 채용을 둘러싼